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잠들기 전 듣기 딱 좋은 전래동화, 잠딱정과 함께 포근한 밤 보내보아요. 동네 못난이를 며느리로 들인 지혜로운 시어머니. 아이고, 아주 동네에서 제일 못난 사내놈이랑 못난 처녀끼리 잘 만났구만. 둘 다 누구한테 장가 갈까, 시집 갈까, 가서 얼마나 민폐를 끼칠까 걱정스러웠는데, 저렇게 못난이들끼리 서로 만났으니 마음이 한시름 놓이는구만. 저 윤씨 할머니네 아들은 바람 살짝 불면 날아가 버릴 것처럼 약해 빠져가지고는 사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이고 저 못난이 처녀는 다 타버린 밥처럼 피부가 새까맣고 손목 발목도 남정네처럼 두꺼워가지고 처녀라고 부르기 민망한 꼬라지야. 저렇게 둘이 혼인을 한다니 혼례식이 아주 우스꽝스럽겠어. 난 저 두 사람 혼례식 보러 꼭 갈 거야. 둘이 나란히 서 있는 꼬라지가 얼마나 웃길까. 그리고 저 못난이 두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차라리 우리 집 누렁이가 더 이쁠 거야. 그나저나 왜 윤씨 할머니는 저 못난이를 며느리로 선택한 거래? 아무리 병약한 아들이 홍기가 꽉 찼다고 해도 그렇지. 저 처녀는 못나도 너무 못났어. 피부가 저렇게 까맣고 손가락이 두꺼운 여자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봐. 무슨 사내 둘이 혼인하는 것 같잖아. 윤씨 할머니도 노망 났거나 치매가 온 게 확실해.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머리 묶고 있으면 다 여자인 줄 아는 게지.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받으며 축복받지 못하는 혼례를 올리는 동네 못난이 여인과 병약한 사내, 그리고 그 못난이 여인을 며느리로 선택한 시어머니 윤씨. 훗날 윤씨 할머니의 그 지혜로움이 온 동네 사람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 줄은 단 한 명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옛날 옛적 산 하나를 등지고 논밭이 펼쳐진 작은 마을에 윤씨 성을 가진 과부 할머니가 살고 있었지요. 윤씨에게는 슬아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하디 약해서 찬바람만 불어도 기침을 했고 지게 한 번 제대로 접은 적이 없는 가냘픈 사내였답니다. 밥상 앞에 앉히면 늘 입맛이 없어 한숨을 쉬었고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 틈에서 한 식경도 채 버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씨 모자를 볼 때마다 혀를 찼어요. 지게도 못 지는 사내한테 누가 귀한 딸을 보내겠느냐며 윤씨 아들 혼처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부터 젓는 것이 이 마을의 인심이었답니다. 중매쟁이도 두어 번 드나들다 슬그머니 발을 끊었고 어느 순간 윤씨 모자에 대한 마음은 동정심에서 비웃음으로 바뀌어 갔지요. 그러던 어느 뜨거운 여름날 윤씨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반찬가게 한켠에서 홀로 일하는 김순덕이라는 젊은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볕에 새까맣게 타 있었고 손목과 발목은 밭에서 일하는 장정 못지않게 굵었으며 두 손은 갈라지고 트어서 보기에도 매우 거칠었지요. 그런데 그 처녀가 일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째려보든 쑥덕거리든 그 처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재료를 다듬고 씻고 썰고 하는 손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지요. 뜨거운 두량볕 아래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재료 손질을 했지요. 장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순덕을 보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저게 계집이냐 머슴이냐? 얼굴이 저러니 시집은 다 글렀다. 손발이 저지경이니 여자 같지가 않다며 수군거렸지요. 처녀는 그 말들을 전부 듣고 있는데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 앞에 놓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을 뿐이었지요. 사람들 눈에는 볼품없는 처녀로 보였겠지만 윤씨 할머니 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보였던 걸까요? 윤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했지요. 저 아이다. 집에 돌아온 윤씨 할머니가 아들 서준에게 넌지시 순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준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장터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알면서도 매일같이 밝은 미소로 장터에 일하러 오는 여인이지요. 저는 어머니 눈을 믿습니다. 그 여인이 저를 남편으로 받아준다면 우리에게는 참 과분한 사람일 듯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녁, 마음을 굳힌 윤씨 할머니는 장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즈음이었지요. 장터는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며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고 반찬 가게 한켠에서 순덕이도 도마를 씻고 남은 재료를 정리하며 내일 쓸 것들을 가지런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난 뒤라 얼굴과 저고리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그때 윤씨 할머니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더니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오늘 장사는 다 끝났어요. 근데 어르신, 혼자 이 저녁에 장터까지 오셨어요? 힘드실 텐데 잠깐 여기 앉아서 좀 쉬었다 가셔요. 마침 오늘 팔다가 조금 남은 묵나물이 있는데 죄송하니 이거라도 드릴게요. 힘든 걸음 하셨는데 빈손으로 가실 순 없잖아요. 내일 아침에 오시면 제일 싱싱한 것들로 잘 골라서 챙겨드릴게요.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댁이 너무 멀지만 않으면 제가 같이 가져다 드릴게요. 윤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지쳐 있을 법도 한데 모르는 노인네에게 자리를 권하고 남은 재료를 챙겨주고 댁이 어디냐고 묻는 이 마음 따뜻한 처녀. 꾸민 친절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지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하며 윤씨 할머니는 평상에 조용히 앉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반찬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처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순덕이 깜짝 놀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보통 손님들은 반찬만 사고 휜 가버리기 일쑤였지요. 순덕에게 안부를 묻거나 굳이 말을 섞고 싶어 하지 않았지요. 순덕은 본인이 동네 못난이 처녀로 불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매정함 속에서 살아온 순덕이었는데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보러 왔다는 손님을 만나니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책을 좋아해 아주 지혜롭고 처녀처럼 마음이 참 따뜻한 아이랍니다.
방 안에 파리가 날아다니면 절대 죽이지 않고 문을 열어 파리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놈이지요. 하지만 몸이 좀 약하고 숫기도 없어서 이 아이의 진면모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참 괜찮은 사내인데 말이에요. 물론 내 자식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처녀가 직접 우리 아들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아이고, 내가 처녀 이름도 아직 물어보질 않았네요. 미안해요. 저는 순덕이에요. 김순덕. 할머니가 저한테 아드님을 만나보라는 게 혹시 네. 순덕 처녀와 우리 아들 둘 다 홍기가 꽉 찬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늙었지만 오래 산 만큼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지요. 순덕 처녀와 우리 아들 서준이는 분명 좋은 배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 서준이도 순덕 처녀가 매일 장터에서 일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밝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장터에서 순덕 처녀밖에 없을 거예요. 순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비웃음과 외면만 받아온 자신에게 이런 결혼을 전제로 아들을 만나보라는 어른은 살면서 처음이었지요. 이런 따뜻한 칭찬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 외엔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순덕의 눈가가 잠깐 흔들리더니 이내 입술을 꾹 다물고 노을빛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일씨 할머니는 그 고개 끄덕임을 보고 순덕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필요가 없었지요. 그 손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순덕이 윤씨 할머니를 따라 처음으로 그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서준은 마루 끝에 앉아 책을 읽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지요. 노을빛이 마당 가득 깔린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덕은 평소와 다르게 깨끗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요. 마냥 부끄러운 영락 없는 20살 처녀의 모습이었지요. 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덕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어요. 매일 장터에서 땀 흘리며 바쁘게 일하던 모습만 보았었는데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수줍게 미소 짓는 순덕의 모습이 서준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음만큼 미소도 아름다운 처녀라고 생각했지요. 윤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마루 기둥 뒤에서 바라보다가 혼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느낌이 맞았어. 이제 다 됐다. 윤씨 할머니는 마루 기둥 뒤에서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온 마을의 반대와 비웃음을 등에 지고 혼례 날짜를 잡았지요. 순덕과 서준의 혼례 소식은 동네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맨날 장터 지나갈 때마다 저 못난이 처녀가 혼기가 꽉 찼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시집 갈까가 너무 궁금했거든. 나도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저 처녀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거야. 근데 저렇게 사내구실 못하는 윤씨 아들한테 시집을 가다니. 너무 웃기지 않아? 둘 다 참 못났어. 나 혼례식 보러 꼭 갈 거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가서 신나게 웃고 와야지. 뒤에서 비웃는 이웃들 뿐만 아니라
윤 씨 할머니를 직접 찾아와서 결혼을 말리는 이웃들도 있었지요. 윤 씨 할머니, 제발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외모가 사람의 전부는 아니지만 보통 얼굴이 이쁜 사람이 마음도 이쁜 법이에요. 저렇게 얼굴이 까맣고 손목이 두꺼운 여자랑 결혼하면 서준이가 길을 못 피고 살 것 같아서 그래요. 생긴 것만큼 성격도 엄청 거칠 것 같은데 내가 저 다른 동네에 사는 처녀들 알아봐 줄 테니까 이 결혼은 취소하세요, 당장. 저 못난이 처녀는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윤 씨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공교롭게도 윤 씨 할머니네 바로 옆집에 사는 사내 훈석이도 같은 날 신부를 맞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눈처럼 하얀 피부에 비단결 같은 보드라운 손, 버들가지처럼 가녀린 손목과 발목을 가진 눈꽃 같은 처자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집은 어여쁜 색시가 들어왔는데 윤 씨네는 저게 뭐냐며 날이 갈수록 두 며느리를 비교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졌어요. 옆집 새 신부의 이름은 화련이었어요.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화련은 사람들이 순덕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며 본인을 치켜 세우는 분위기를 매우 즐기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남편 훈석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서방님, 나처럼 어여쁜 여인을 부인으로 둔 게 얼마나 천운인지 아시겠지요? 하늘에 감사하면서 저를 아껴주셔야 해요. 이 외모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셔요? 피부가 까매지지 않게 햇빛도 피해야 하지. 먹는 음식들도 엄격하게 선별해야지. 목욕도 자주 해야 하지요. 이렇게 부지런해야만이 저같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와요. 얼굴이 이쁜 만큼 제 마음씨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저 옆집 못난이 처녀랑 저는 그 모든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지요. 혼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된 윤 씨 할머니가 부엌 문 뒤에서 며느리 순덕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고 담장 너머로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순덕은 묵묵히 본인이 할 일을 해나가고 있었지요. 갈라진 손으로 쌀을 씻고 재료를 손질하고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제 혼례날 들었을 그 모든 말들을 가슴속 어딘가에 꾹꾹 눌러 담은 채로요.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지요. 어린 처녀가 혼례날에 저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플 텐데 저 아이는 꿋꿋하게 밥상을 차리는구나. 세상이 저 아이를 몰라봐도 나는 안다. 잔터에서 모진 소리를 들어도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대하던 저 착한 아이. 피부가 왜 저리 까맣고 손가락 마디가 굵고 피부가 왜 저렇게 거친지 나는 다 알아. 순덕이 윤 씨 할머니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뒤 그 집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지요. 마을 사람들 눈에 윤 씨네는 여전히 볼품없는 집이었고 동네에서 제일 못난 남녀 한 쌍이 살고 있는 집일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집 안에서는 담장 밖으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 윤 씨의 아침상을 가장 먼저 차렸습니다. 몸이 약한 서준을 위해서는 따로 죽을 끓이고 약재를 다렸지요. 어릴 때부터 가난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몸으로 익혀온 것들이었으니 순덕에게는 그 모든 것이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순덕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낮에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순덕은 창각의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재료를 가장 먼저 골라 손질하고 단골 손님의 입맛을 기억해 두었다가 맞춤으로 챙겨주었으며 팔고 남은 재료는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알뜰하게 갈무리했지요. 잠터에서 번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과 나중을 위해 아껴두어야 할 것을 순덕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가난이 가르쳐준 지혜였습니다. 순덕이가 사람들 눈에는 못난이로 보였겠지만 윤씨 할머니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던 게지요. 갈라지고 튼 저 손은 추위와 햇빛을 온몸으로 견뎌온 손일 것이며 까만 피부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열심히 일한 피부이며 어떤 비웃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보처럼 밝은 미소는 오랜 세월 가난과 멸시를 이겨낸 간이남인 것이지요. 이렇게 보물 같은 순덕의 성품을 윤씨 할머니는 모두 꿰뚫어 본 것이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윤씨 할머니네 곳간에 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마니, 다음에는 두 가마니, 그 다음에는 10가마니. 빈 항아리에는 된장과 간장이 채워졌고 처마 밑에는 말린 나물과 묶음 곡식이 하나둘 늘어났지요. 평생 넉넉한 적이 없던 그 집 곳간이 처음으로 든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며느리 순덕 덕분이었지요. 또한 며느리의 노고를 알아주고 항상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시어머니 윤 씨와 남편 서준이 있었지요. 더 놀라운 변화는 남편 서준에게 일어났어요. 혼례를 올리고 첫 달, 순덕이 다려온 약재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순덕이 끓여준 죽을 매일 아침 비워내더니 두 달이 지날 무렵부터 서준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에 기침을 하던 횟수가 줄었고 밥상 앞에서 숨을 고르던 일도 없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날 무렵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와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요. 윤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부엌에 있는 순덕을 향해 조용히 눈인사를 보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 행복한 변화를 서로 알고 있었지요. 몸에 기운이 붙자 서준의 손도 바빠졌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한 서준은 항상 글을 쓰고 시를 짓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 오래 앉아있지 못했고 기운이 없어 붓을 드는 날보다 눕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지요. 한 장, 두 장, 조용히 쌓여가는 글들이 어느새 묶음이 되었습니다. 관찰과 사색을 좋아하는 서준은 본인이 보고 느낀 것을 종이에 담아냈어요. 농사와 자연의 이치를 담은 기록들,
계절의 변화를 세심하게 읽어낸 글들, 그리고 소박하고 담백하게 써내려간 시편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병약한 사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서준이었지만 붓 끝에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지요. 고울한 선비들이 서준의 글을 구해 읽었고 먼 마을에서도 그 이름을 찾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윤씨네 가족이 조금씩 조금씩 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해 여름이 이상했습니다. 장마철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았지요. 하늘은 날마다 쨍쨍하게 맑기만 했고 몸바닥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작년에도 한동안 가물다가 결국 비가 왔으니 이번에도 곧 비가 오겠거니 하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씨의 아들 서준은 달랐지요. 어느 날 밤 서준이 아내 순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가뭄의 징조가 아주 심상치가 않소. 이런 징조가 보일 때는 길게는 2해까지 이어진 적도 있었지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할 것 같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큰 가뭄을 한번 겪었는데 그때 저희 식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미리 움직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늘이 저러면 땅도 버티질 못해요. 저는 내일부터 장터에 일하러 가는 날을 줄이고 산에 오를게요. 나물이며 풀 뿌리며 도토리며 지금부터 하나씩 모아서 절여두면 나중에 한 끼라도 더 버틸 수 있어요. 당신은 다른 고을에 있는 우물의 위치랑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어떤 재료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버티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럼 제가 재료들을 미리 구해올게요. 몸이 약해 지게를 못 진다는 소리를 들어온 서준이었지만 순덕 눈에 서준은 누구보다도 아주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지요.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공존하는 법을 아는, 그 누구보다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서준의 그 지혜로움은 시어머니와 꼭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이튿날 새벽부터 순덕은 광주리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비탈을 훑으며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캐고 풀뿌리를 캐어 말렸으며 도토리를 주워 묵을 쏘었습니다. 된장 항아리에 묵나물을 켜켜이 쟁여 넣고 마루 아래에는 말린 곡식을 단단히 묶어두었지요. 순덕의 굵은 장단지는 순덕이 산에 오르고 나무를 캐는데 아주 제격이었으며 건강하게 탄 피부는 가뭄이 들 정도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게 해주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덕을 보며 여전히 혀를 찼습니다. 저 못난이 며느리 좀 봐봐. 또 산에 올라가네. 저렇게 쓸데없이 싸돌아다니니까 얼굴이 더 새까매지는 거지. 시집을 가서도 바보 머저리같이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녀. 비가 좀 안 왔다고 저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재료를 직접 캐러 다닌다는 거야. 장터에 가면 다 있는 재료를 왜 굳이 직접 캐러 다니는 거야? 저 집 시엄마는 며느리 저러고 다니는 거 단속 안 시킨대? 딱 보아하니 집안일 하기 싫어서 밖으로 나다니는 거 뻔해.
남편이 사내 구실도 못하니까 저 못난 며느리도 답답해서 장터에서 일도 안 하고 산이나 타는 거지. 아주 저 집은 생긴 것처럼 하는 짓들도 이상하다니까. 그 무렵 옆집에서는 화련의 남편 훈석이 난감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요즘 하늘이 심상치 않소. 비가 이렇게 오지 않으니 쌀값이 날마다 오르고 장터에 가도 번변한 재료 하나 구하기가 어려워졌소. 우리도 비가 올 때까지는 허리띠를 종남해야 할 것 같은데 장터 나들이를 좀 줄여주면 어떻겠소? 지금 이 품삯을 다 써버리면 겨울이 되었을 때 우리 식구가 어떻게 버텨낼지 솔직히 걱정이 돼요. 여보,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쌀값이 오른 게 내 탓이에요. 비가 안 오는 게 내 탓이에요? 나는 이 집에 아기를 낳아줄 몸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아기도 생기고 대를 잇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요즘 나한테 아껴라, 참아라 이런 말밖에 한 게 없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오늘 당장 엽전을 구해오지 않으면 나는 오늘 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런 내가 싫다면 저 옆집에 못난이 처녀 같은 사람을 아내로 들이시던가요? 사내마냥 맨날 땀냄새만 풍기면서 이 산 저 산 다니던데 저 여인 같지도 않은 여인이랑 밤에 잠자리하는 상상하면서 나한테 했던 말 반성하세요. 윤 씨 할머니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화련의 철없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어요. 저 여인이 저리 고운 얼굴로 태어난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게지. 곱다 곱다 소리를 들으며 자랐으니 이 세상이 다 자기 비위를 맞춰줄 줄 알았겠지. 예쁜 얼굴은 사람들 눈을 잠깐 붙들 수 있어도 거친 풍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야. 꽃이 아무리 고와도 뿌리가 없으면 첫바람에 쓰러지는 거야. 우리 며느리 순덕이는 얼굴이 검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 검은 얼굴 뒤에 얼마나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있는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머지않아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윤 씨 할머니네는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된장 항아리 및 마루 아래 비싼 옥막까지 순덕이 한 줌 한 줌 모아온 식량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세상이 못났다 비웃는 그 손이 머지않아 이 마을 사람들의 생명의 은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렇게 여름,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어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노는 완전히 타들어가 갈라진 땅이 마치 늙은 손등처럼 쩍쩍 벌어졌고 추수철이 되었는데도 걷어들일 것이 없었지요. 쌀값은 10배로 뛰었고 장터에서는 곡식 한 줌을 두고 사람들이 서로 눈을 부라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집부터 굶기 시작하더니 이내 넉넉하다 싶던 집들도 끼니를 걱정하게 되었지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밤새 마을을 울렸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지요. 배고픔에 신경이 곤두선 동네 사람들은 윤 씨 할머니네 담장 앞을 지나치며 더 날카로운 말들을 뱉어냈어요. 죄 없는 윤 씨 할머니네를 향해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지요. 이 집은 저 못난이 며느리 덕에 제일 먼저 굶겠구먼. 저 덩치를 봐봐. 남편이랑 시애미 밥까지 다 뺏어먹게 생겼잖아. 가뭄을 기회 삼아서 남편이랑 시엄마 굶어 죽이고 이 집을 혼자 차지하려는 게 분명해. 피부가 까만 만큼 분명
속도 아주 어두운 야편네일 거야. 저 모망난 윤씨 할매는 어떻게 지 아들한테 저런 짓을 한 거래? 하지만 그건 윤 씨 할머님의 담장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티끌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였지요. 정작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윤 씨 할머니네가 아니라 본인들이라는 걸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윤 씨 할머니네 옆집에서는 날이 갈수록 소리가 높아졌지요. 며느리 화려는 며칠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이 푸석푸석해졌다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을 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파전을 만들어 방으로 들어서자 화려는 그 그릇을 밀어내며 소리를 질렀지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이 얇은 파전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드실 밥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 조금 덜 드셔도 되지만 저는 젊고 아기를 품어야 할 몸이라 달라요. 오늘 밤 안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저는 내일 아침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갑니다. 이 집에서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시어머니와 아들 홍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내동댕이 쳐진 파전을 주워들고 방에서 나왔지요. 화려는 가뭄이 든 그날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굶주린 와중에도 머리를 곱게 빗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 거울 속에는 화련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실망하고 방을 나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홍석을 거울이 비추고 있었지만 화련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느리 화련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늘 혼자 아름다웠습니다. 같은 시간 시어머니 윤씨의 아침은 참 달랐지요. 순덕은 자기 몫의 밥을 반으로 줄여 시어머니 윤씨의 그릇에 덜어드리고 어김없이 산을 탈 준비를 했어요. 저장해 둔 음식이 많아 굳이 밥을 나누지 않아도 됐지만 몸에 밴 배려심과 조심성은 시어머니 윤씨를 웃음 짓게 했어요. 남편 서준은 본인이 보고 기록해둔 것들을 손에 쥐고 순덕의 뒤를 따랐어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 위치,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풀의 종류, 먹을 수 있는 나무 껍질과 열매 등 신음하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은 마치 소풍을 떠나듯 행복해 보였어요. 할 일을 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남편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평생 지게 하나 못 진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소.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요. 나는 당신처럼 오래 산을 오르지도 못하고 무거운 광주리를 지지도 못하오. 그런데 오늘 이 길을 걸으며 생각했소. 내가 읽은 책들이, 내가 기록해둔 것들이 당신의 두 손과 만나니 비로소 쓸모가 생기는구나. 당신이 없었다면 내 기록은 그저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했을 것이고 이 가뭄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오. 나와 어머니에게 와줘서 참 고맙소. 당신과 함께라서 나는 참 행복한 남자요. 순덕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배가 고프면 산에 올라가 뭐든 캐먹고 겨울이 오기 전에 뭐든 말리고 쟁여두는 게 몸에 배어 있지요. 그게 부끄러운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울었지만 지금은 그 시간들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 이 산길을 당신과 걸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저녁엔 그 누구보다 마음 따뜻한 시어머니와 오손도손 저녁도 먹을 수 있지요. 여보, 당신은 병약한 게 약점이 아니에요. 몸이 약하니 촛불 아래서 책을 읽었고, 책을 읽었으니 세상을 멀리 볼 수 있는 식견을 길렀지요. 우리는 둘 다 세상이 못났다며 무시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단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덕의 손을 꼭 쥐었지요. 하루 종일 약초를 캐느라 거칠어진 아내 순덕의 손이 서준은 그 어느 부드러운 손보다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순덕을 아내로 데려와준 어머니의 지혜로움에도 감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마을 곡간지기가 빈 곡간 앞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이미 바닥이 드러난 곡간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어느 곳에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노인들이었고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장터는 텅 비었고 우물가에 모여 수다 떨던 아낙네들도 자취를 감추었지요. 마을 전체가 무겁고 어두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과 어두움 속에서 자꾸 맛깔스러운 음식 냄새가 흘러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된장 끓는 냄새, 나물 볶는 냄새, 묵을 썰어 양념하는 냄새가 담장 너머로 번져나왔지요. 며칠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음식 냄새가 나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지요. 바로 동네 못난이 부부가 사는 윤씨 할머니네 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집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쌀동량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았지요. 평생 저 집을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왔거든요. 그런데 배고픔은 체면보다 강했습니다. 한 노인이 용기를 내어 윤씨 할머니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네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문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분명 윤씨 할머니가 소금을 뿌리거나 찬물을 끼얹으며 썩 거지라고 소리칠 것이라 생각했지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대놓고 저 가족을 무시해왔던 업보가 있으니까요. 며느리 순덕과 윤씨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엄청 큰 솥이 놓여 있었고 솥 안에는 흰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그 옆에는 맛있게 양념된 도토리묵과 풀뿌리 저장 음식들이 소쿠리마다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식들을 보자마자 침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생고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하이에나 마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요. 못나니, 아니 순덕댁, 아니 순덕님. 내 어린 손주 녀석이 사흘째 굶어서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있는데 죽 한 그릇만, 딱 한 그릇만 나눠줄 수 있겠니?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이 최씨 할머니라 할 것 같으면 순덕이가 일하던 창가게에서 반찬을 사갈 때마다 순덕이에게 늘 손가락질을 하던 노인이었지요. 본인 며느리는 이뻐서 참 다행이다. 저런 못난 며느리를 선택한 윤씨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게 확실하다며 가짜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었어요. 심지어 윤씨 할머니를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따돌리기까지 했지요.
그렇게 거침없던 노인이 이제 윤 씨 할머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쌀동냥을 하고 있네요. 윤 씨 할매, 이 늙은이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부끄럽구려. 나는 이 동네에서 윤 씨네 며느리 흉을 제일 많이 보고 다닌 사람 중에 하나인 걸 인정하오. 그쪽 며느리가 장터에서 일할 때도, 이 집에 시집 올 때도, 산에 올라가 나물 캐러 다닐 때도 내 입으로 직접 못났다, 검다, 이상하다 손가락질을 했지. 그 말들이 윤 씨 할머니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박혔을지 이제야 되돌아보게 되는구려. 그 모난 짓을 해놓고 지금 윤 씨 할머니 앞에 서서 손을 벌리려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낯두꺼운 짓인지 나도 알아. 그래도 어떡하겠소. 우리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아, 당신이 진짜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 순덕이지. 못났다, 검다, 머슴 같다, 저런 게 며느리냐고.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 아이는 매일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렸지. 나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내가 저 아이를 며느리로 들인 탓에 저 아이가 괜히 더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건 아닌가 싶어서. 나는 그날 장터에서 우리 며느라기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당신들은 저 아이의 외모만 봤지만 나는 저 아이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 갈라지고 튼 그 손이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으로 보였어. 금빛으로 물든 저 아이의 피부가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보였어.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뭔지 아오? 곱게 태어난 얼굴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가장 힘든 날에도 소중한 사람의 곁을 지키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거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장터를 활보하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굶주린 이웃 앞에 말없이 죽 한 그릇을 내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나는 그걸 저 아이한테서 배웠소. 자, 우리 순덕이가 끓인 죽이요. 많이 드시고 당신과 당신 손주가 오늘 굶어 죽지 않게 된 이유가 우리 며느리의 아름다운 마음 덕분이라는 걸 끊임없이 되새기시길 바라오.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 순덕과 남편 서줌은 따뜻하면서도 담담한 미소를 지었어요. 며느리 순덕은 동네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했다는 시원한 마음보다는 부족한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울컥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지요. 순덕은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급히 국자와 밥그릇을 들고 동네 사람들에게 죽과 반찬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따뜻한 죽 한 술이 넘어가자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은 배고픔이 해소되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진짜 못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지요. 맛있는 죽 때문에 달콤했지만 자신들의 못난 행동을 깨닫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달콤 씁쓸한 순간이었지요.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옆집 며느리 화련은 시어머니와 남편 홍석에게 말했어요. 저는 친정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이 동네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신덕인지 덕순인지 하는 못난이한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거죠? 서방님과 시어머니도 딱 보아하니 옆집 가서 먹을 걸 받아오고 싶어하는 눈치인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안 해요. 저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제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금 당장 말 한 필과 마수 한 명을 구해다 주세요.
그러자 화련의 시어머니가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그날부터 몇 년을 참아왔고 너가 이 집을 떠나겠다니 이젠 말해야겠다. 그래, 지금 당장 떠나거라. 그 대신 말을 타고 가든 개를 타고 가든 그건 너가 알아서 구하도록 해라. 난 며느리를 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조선의 왕을 들인 것 마냥 아주 상전이 따로 없구나. 나도 배고프고 아쉬울 게 많아지니 이제야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화련아, 너는 참 아름답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쁘지 않은 곳이 없어. 근데 딱 거기까지구나. 속은 아주 텅텅 비었어. 아니, 아주 새까매. 옆집 며느리의 피부가 새까맣다고 말하기 전에 너의 마음속이 얼마나 새까만지부터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자, 나랑 우리 아들은 뭐 좀 먹으러 옆집으로 갈 거다. 윤씨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다 사과하고 뭘 좀 먹어야겠다. 너는 네 갈 길을 가거라. 그리고 우리 다신 만나지 말자. 홍석과 시어머니가 떠나고 화련은 벙찐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 안에 서 있었어요. 자기 혼자 무언가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에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몰라서 무서웠지요. 그렇게 화련은 혼자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혀 쓸모도 없었고요. 그 무렵 윤씨 할머님의 소문을 듣고 고을 군수가 윤씨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길어지며 다른 마을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 마을 한 집에서만 따뜻한 밥 냄새가 난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어요. 군수는 윤씨 할머니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 분이서 어떻게 이 기근을 준비하셨는지 그 요령을 이 고을 전체를 위해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관인으로서 백성들과 윤씨 할머니네를 지켜줘야 할 도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반대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이렇게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무엇이든 저희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군수와 다른 고위 관리들, 그리고 호위무사들이 윤씨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윤씨 할머니와 며느리 순덕, 그리고 아들 서주는 동네 사람들이 말하던 못난이가 아니었어요. 윤씨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군수 나리,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나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리, 사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한 것이지요. 동네 사람들이 쓸모없다 못났다며 손가락질하던 저 두 아이가 한 거지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둘이 세상을 살리고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소? 이 고을 백성들에게 꼭 전해주시오.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라고. 진짜 쓸모있는 사람은 화려한 곳보다는 뒤편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말이요. 그것만 전해주신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드리겠소.
나리가 그 공을 제대로 알아봐 주신다면 이 늙은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우리 며느리와 아들의 서글펐던 세월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소. 윤 씨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윤 씨 할머니네 담장 바로 밖에서 며느리 순덕의 외모를 비웃던 아낙네들. 홀레날 동네 못난이들끼리 잘 만났다며 박장대소하던 동네 남정네들. 윤 씨 할머니가 노왕이 났다며 무시하던 동네 할머니들. 이들 모두 기근이 시작된 후 윤 씨 할머니네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윤 씨 할머니의 지혜에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진짜 지혜란 상대를 강압적으로 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임을. 마을 사람들은 윤 씨 할머니의 담담한 말 한마디 앞에서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순덕은 그날부터 군수와 관리들을 이끌고 마을 곳곳을 돌았습니다. 순덕이 몸으로 익힌 것들과 서준이 기록한 것들과 함께 하나씩 풀어놓았지요. 군수와 관리들은 그것을 받아 적으며 감탄하였지요. 먹을 것이 생기고 사람들이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마을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윤씨네 집 앞을 지나칠 때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지요.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멋쩍게, 그 다음에는 진심으로. 어떤 사람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돌아가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물가에서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옆으로 며느리 순덕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웃긴 이야깃거리가 지나간다며 좋아서 뒷담화를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윤 씨 할머니의 진가를 알게 된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왜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보이지 않았을까? 순덕이의 저 금빛 피부는 더운 날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이고, 저 거친 손은 항상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증표인데 말이야. 얼마나 성실하고 강인한 여인인데 아쉬운 게 없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어. 윤 씨 할머니는 어떻게 저런 걸 꿰뚫어 보신 걸까? 덕분에 우리 아이 셋이 기근이 들어도 굶어 죽지 않고 잘 크고 있는 거잖아. 이래서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나 봐. 생각해보니 말이야. 내가 우리 신랑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이쁘고 잘생겨서 첫눈에 홀라당 반해서 며칠 만에 혼례를 치룬 거거든. 아유, 근데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벌어오는 품삯도 시원찮고 말이야. 내가 이쁘장한 남편 때문에 이렇게 나이 40에 허리가 굽고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려버렸어. 근데 윤 씨 할머니랑 아들 서준이는 순덕이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서 안색이 참 좋아졌잖아. 아낙네 둘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날 저녁, 윤 씨 할머니네 가족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 순덕이 부엌에 있는 재료를 손질하러 가려는데 윤 씨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당기더니 자리에 다시 앉혔어요. 며느라가 그거 재료 오늘 손질 안 한다고 안 죽어. 순덕아, 내가 70년 인생 살아보니까 말이다. 평생 쉬지 않고 일만 한 사람 치고 오래가는 사람을 못 봤어. 몸이란 게 쓰면 쓸수록 닳는 거거든.
적당히 기름을 쳐주면서 살아가야 해. 이렇게 저녁 먹고 마루에 누워서 과일 먹는 거, 이게 결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야. 내일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채우는 거란다. 그리고 우리 순덕이 내일 나랑 같이 저고리 하나 사입으러 가자꾸나. 곱게 차려입는 게 사치가 아니야. 네 몸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네가 네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너를 귀하게 보는 거란다. 된장은 내년에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둘이 같이 장터에 놀러 나가는 이 따뜻한 봄날은 내년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어머님,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딱 100살까지만 사세요. 어머님 없으면 저는 누구에게 의지하나요? 서방님에게 물론 기댈 수 있지만 저는 어머님과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앞으로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노력해 볼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햇빛에 그을린 순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볕을 피해 그늘에 앉아만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너의 이 금빛 피부는 없었겠지. 우리 며느라기의 얼굴은 내 눈에는 금빛이야.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금빛. 그렇게 시어머니 윤 씨와 며느리 순덕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멸시를 견뎌내고 지독한 가뭄을 견뎌낸 아주 끈끈한 사랑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선선한 어느 가을밤, 윤씨네 처마 끝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처음에는 한 방울, 그 다음에는 두 방울. 며느리 순덕이 눈을 번쩍 떴어요. 빗방울 소리였지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소리였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지요. 갈라진 논바닥이 물을 빨아들이고 메말랐던 땅이 촉촉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집 밖으로 나와 얼굴과 몸 전체로 비를 맞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참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비였지요. 윤씨 할머니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지독한 기근을 견디고 다시 촉촉한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못난이라 불렸던 순덕이는 금빛 며느리라 불리게 되었지요. 병약하다 손가락질 받던 서주는 고을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윤씨 할머니 또한 인생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거나 수다를 떨고 싶은 벗이 필요하면 다들 윤씨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어요. 세월이 흘러 윤씨 할머니는 예쁜 손주들도 얻었지요. 무려 4명이나 얻었어요. 순덕은 장터에서 가장 잘 나가는 창가게를 열어 동네 사람들의 저녁상을 책임졌어요. 서주는 책을 계속 썼지요. 기근을 버텨낸 기록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들이 담긴 그 책들은 고을을 넘어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윤씨 할머니네 마당에는 늘 웃음소리가 넘쳤지요. 몸으로 익힌 지혜와 책으로 쌓은 지혜가 만나 이룬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가뭄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깊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의 뒤에는 윤씨 할머니가 있었지요. 순덕과 서준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갈 수 있을 거란 판단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윤씨 할머니의 70년 인생에서 나온 지혜였지요. 세상은 참 이상한 요지경이지요. 배고프고 등 따실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쉬운 게 많을 땐 보이기도 하고 내가 절대 보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찾아내기도 하지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당신, 조금은 주름지고 거칠어진 당신의 얼굴과 손을 보며 참 아름답다, 고생 많았다 라고 따뜻한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은 그 있는 그대로 참 아름답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평생 열심히 고생하고 희생한 당신.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멋진 금빛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더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살짝쿵 눌러주시와요. 그럼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세요.